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너입니다. 자, 기생충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게 됐습니다. 이제 진짜 아카데미 시상식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죠. 네, 아마 이 기생충이라는 정말 대한민국 역사에 두 번 다시 나오기 힘들 것 같은, 물론 더 나와야 되겠지만 이렇게 전 세계에서 흥행을 하고 또 이제 전 세계 시상식에서 주요 부분을 석권하는 이런 영화가 나왔다는 게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특히 이제 몇 가지, 제가 항상 기생충 얘기를 할 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카데미 뿐만이 아니라 이 흥행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좋은 영화가 통한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작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기생충처럼 어떻게 보면 진지하고 또 비판적이라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가 상당한 흥행을 했다는 거. 우리나라에서도 1000만 관객을 넘었고요. 지금 미국에서는 다시 이렇게 역주행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 17주 가까이 됐는데, 17주가 됐는데도 3천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게다가 프랑스에서도 그렇고 유럽 아시아를 막론하고 어디서든지 기생충은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문제작이고 그만큼 잘 만든 영화라는 거죠. 기존까지 봉준호 감독의 영화라고 하면 괴물 같은 영화도 있었지만 또 살인의 추억이 있었고요. 그런 작품들을 대표작으로 늘 여겼는데 이제는 단연 기생충입니다. 정말 봉준호가 만든 영화, 봉준호 매직의 결정판을 보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죠. 얼마 전에 골든글로브에서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고, 그리고 바로 전에 영국 아카데미에서는 외국어 영화상은 당연히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각본상을 받았습니다. 네, 이 부분은 좀 대단히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각본상이라니 놀랍습니다. 자, 이런 어떤 중요한 시상식에서 상을 받고 있는 기생충인데 이번 아카데미는 어떤 상을 받을 것인가? 일단 외국어 영화상은 거의 확실하게 여겨지는 상황이죠. 다들 납득하고 있죠. 국제영화상은 확실하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이 되는 게 작품상, 각본상 이런 것들 중에 하나를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제 작품상과 감독상, 각본상 요 세 가지는 흔히 말하는 아카데미의 빅5라고 불리는 가장 중요한 5개 부문의 상 중에 하나거든요.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5개 부문은 작품상, 하이라이트죠. 그 다음에 감독상, 각본상, 그리고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 이렇게 5개를 쳐줍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받으면 정말 대단한 거죠. 외국어 영화상,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시아 영화가 작품상을 받은 적도 없거니와 그리고 작품상의 후보로 올라간 것도 전무후무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아카데미를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한테 되게 익숙한 이름들이 있어요. 그죠? 세계 3대 국제영화제라고 하는 영화제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칸 영화제, 베를린 영화제, 베니스 영화제 이렇게 세 가지 영화제가 있죠. 거기서 이제 각각 1등상이 이제 황금 종려상, 황금 곰상, 그리고 황금 사자상 이렇게 황금으로 된 세 개의 상이 있는 건데 좀 익숙하죠? 왜냐면 이게 익숙한 이유가 흔히 말하는 칸의 여왕 전도연 씨가 상을 받은 적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월드스타라고 불렀던 인물이 있습니다. 배우 강수연 씨죠. 강수연 씨가 이제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베니스는 우리랑 또 인연이 많아서 이 황금사자상을 김기덕 감독의 피에타가 받기도 했었죠. 이렇게 우리는 사실 이런 국제영화제는 좀 익숙한 편이에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기생충 이전에도 버닝, 이창동 감독의 버닝이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걸로 이제 이야기가 되기도 했었죠. 그랬는데 이런 어떤 국제영화제가 익숙한 이유는 바로 이 영화들이 국제영화제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세계의 영화들을 초청해서 그 영화들을 소개하는 국제영화제이기 때문인데, 반면에 아카데미 시상식은 좀 다릅니다. 좀 다른 이유는 봉준호 감독의 지적처럼 이거는 그냥 로컬 영화제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 핵심을 짚었다는 생각을 해요. 로컬 아니냐. 맞아요. 골든글로브도 로컬이에요. 로컬 맞습니다. 왜냐면 골든글로브는 작품상 후보에 영어가 아니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 게 골든글로브고, 물론 미국에 이제 권위 있는 3대 시상식이라고 하는 아카데미라든지 골든글로브, 전미비평가협회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카데미는 좀 남다른 위상을 가지고 있죠. 그런 아카데미는
로컬인데 왜 이렇게 많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가? 국제 영화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 솔직히 얘기해서 헐리우드가 세계 영화의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좋든 싫든 간에 영화의 중심은 헐리우드예요. 미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의 가장 권위 있는 시상식인 아카데미 시상식이 가장 큰 권위를 갖게 되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그들만의 잔치라고 폄하할 수는 있어도 그들만의 잔치가 엄청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 국제영화제 이렇게 하는, 물론 아주 가치 있는 그런 거지만 일단 얘네가 더 크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아무리 동네 대감마님들이 이렇게 연합을 해도, 온갖 사람들 다 연합해도 마을에서 가장 잘 사는 높으신 대감마님네 잔치가 사람이 더 많은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카데미는 그러한 부분에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카데미 시상식은 굉장히 보수적인 영화제죠.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좀 그렇지만 영화계라는 게 좀 보수적이죠. 우리나라 영화계도 보수적이고, 그리고 어느 나라나 좀 영화계는 좀 묘한 보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대중적이고 상업주의와 결합할 수밖에 없는 숙명을 가지고 있는 대중예술임에도 불구하고 묘한 권위를 갖고 있고 또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영화계입니다. 마찬가지로 헐리우드도 굉장히 보수적인 영화계라서 이게 어떤 식의 결론을 낼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보수적이었던 영화계, 지금까지 어떤 작품들, 그러니까 과연 기생충이 작품상이나 각본상, 감독상 중에 하나를 받을 수 있을까? 즉 외국어 영화상이 아닌 다른 영화상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자료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국이나 영국의 영화, 즉 영어권의 영화가 아닌 이런 아시아의 영화가 작품상 후보에 오른 적이 있을까요? 혹은 작품상을 받았던 적이 있을까요? 작품상을 아시아인이나 아시아계나 아시아 영화가 받은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작품상 후보로 노미네이트 된 경우는 좀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영국계 인도인 이스마일 머천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86년에 전망 좋은 방이라는 작품으로 작품상 후보에 노미네이트 됐죠. 그 후로도 8번이나 후보에 올랐지만 한 번도 작품상을 받지 못했어요. 아무튼 아시아계가 작품상 후보에 오른 건 이 사람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스마일 머천트라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도 매우 익숙하신 분이죠. 이안 감독입니다. 네, 총 2개의 작품이에요. 와호장룡과 라이프 오브 파이. 이 2작품이 작품상 후보에 노미네이트 되었지만 작품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안 감독도 이제 순수한 아시아인의 아시아 영화라고 하기엔 조금 어렵죠. 이제 북미의 자본으로 만들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작품상 후보에 올렸던 것이 이제 이안 감독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받지 못했고요. 그리고 7월 4일생과 JFK의 키트먼 호 감독이 있습니다. 홍콩 출신의 감독이죠. 그 다음에 제리 맥과이어. 제리 맥과이어의 리처드 사카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일본계 미국인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작품상에 오른 사람들이다.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미국인이거나 혹은 뭐 영어권 국가에서 살거나 또는 미국의 자본을 받거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그냥 말 그대로 아시아 로컬 지역에서 탄생한 영화가 작품상에 오른 것은 최초라고 할 수 있다. 아무튼 작품상은 그렇습니다. 작품상은 이게 노미네이트 자체가 대단한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자료를 찾아봐도 정말 몇 건 나오는 게 없어요. 작품상을 받은 사례는 단 한 번도 없고요. 물론 이제 마지막 황제 같은 사례가 있긴 한데 거기서는 전부 다 영어로 대사를 하기 때문에 게다가 그 영화를 만든 사람 자체도 이제 이탈리아인이고, 물론 마지막 황제가 거의 최초로 이런 중국이라는, 그리고 그 중국의 자금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헐리우드에서 상영한, 그리고 세계적으로 중국의 모습을 보여준 거의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작품이긴 하지만 아무튼 아시아 영화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시아가 나오는 영화라고 해야겠죠.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감독상은 꽤 있습니다. 감독상은 후보로 오른 경우가 꽤 있는데 봉준호 감독 이전에 어떤 사람들이 감독상에 올랐냐면 1966년에 태시기하라 히로시 감독, 이분이 처음으로 감독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이때는 이제 일본 감독들이 많이 올랐었어요. 모래의 여자라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1986년에는 란이라는 영화를 연출했던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 구로사와 아키라는 이제 일본이 낳은
불세출의 천재 감독이었죠. 네, 저도 구로사와 아키라의 영화는 정말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구로사와 아키라 얘기할 건 아니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감독상 후보에 올랐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식스센스의 M 나이트 샤말란 감독. 네, 나이트 샤말란 감독도 쳐줘야 되겠죠. 아시아계니까요. 그 다음에 이안 감독입니다. 이안 감독이 와호장룡, 브로크백 마운틴, 라이프 오브 파이 이렇게 해서 3번 노미네이트가 됐고 그 중에 2번 감독상을 수상했어요. 그 다음에 나무주연상입니다. 요거는 좀 제가 읽으면서 제가 정리한 내용을 읽으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1956년작입니다. 왕과 나에 출연한 몽골 러시아계 미국인 율 브리너가 처음 후보에 올랐고요. 1982년작 간디, 2003년작 모래와 안개의 집에 출연했던 인도계 영국인입니다. 벤 킹즐리가 후보에 올라서 간디로 수상을 했죠. 여우주연상은 1935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때 다크 엔젤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때 인도계 영국인 멜 오베론이 후보에 오른 게 유일합니다. 후보는 한 명밖에 없었어요. 아시아계는 전혀 없었던 거예요. 한 명 빼고. 여우조연상은 이제 1957년작 사요나라라는 일본 영화에 출연했던 우메키 미요시가 수상을 했었네요. 여우조연상은 이제 큰 건 아니죠. 아무튼 최초의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외국어 영화상은 되게 자주 나왔었습니다. 이제 국제영화상, 외국어 영화상은 지금까지 여러 번 나왔었는데 아마 기생충도 받을 것으로 유력하기 때문에 쭉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이 2번을 받았어요. 1952년에 라쇼몽, 명작이죠. 그 다음에 1955년에는 지옥문이라는 작품으로 기누가사 데이노스케가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1956년에 미야모토 무사시라는 작품으로 이나가키 히로시가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1976년 데르스 우잘라, 구로사와 아키라가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어요. 근데 2001년에는 와호장룡이 외국어 영화상, 2009년에는 굿바이라는 작품, 타키타 요지로 감독의 외국어 영화상, 그리고 2012년에 시민과 나데르의 별거, 이란의 아시가르 파르하디라는 감독이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받았던 걸 쭉 세보면 7번 정도 외국어 영화상을 역사상 받은 적이 있었다. 기생충이 받게 된다면 8번째, 아시아계가 받은 걸로는 8번째가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생충은 지금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에 올라온 다른 경쟁작들 중에서 가장 비평 점수가 높은 작품입니다. 일단 메타크리틱은 1등이고요. 그리고 로튼 토마토도 1등이에요. 근데 아마 공동 1등일 겁니다. 퍼센테이지가 같은 걸로 알고 IMDb에서도 1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메타크리틱이나 뭐 로튼 토마토 이런 것들을 그리 신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지표에서는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게 바로 기생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 어떤 보이지 않는 벽과 차별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기생충이 넘어야 되는 것은 이제 봉준호 감독이 골든글로브 시상식 때 자막을 넘어서 영화를 보면은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죠. 전 세계는 하나의 언어로 말할 수 있다. 시네마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처럼 사실은 보이지 않는 벽이 있어요. 그리고 차별도 있습니다. 왜냐면 봉준호 감독의 말 맞다나 로컬이니까. 로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죠. 받는다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리고 받을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바람은 외국어 영화상뿐만 아니라 감독상이나 작품상을 혹은 각본상을 작품상까지 받는 건 욕심이라 칩시다. 이걸 욕심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언제 이만한 영화가 또 나오겠습니까? 아시아에서 진짜 뛰어난 영화가 나온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아니면 인도 이런 데서 나올 것 같아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본은 최근 들어서 일본 영화들이 영 힘을 못 쓰고 있는 추세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중국 영화는 물론 몇몇 영화들이 뭐 좋은 작품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 그리고 저런 상황에서 아주 뛰어난 영화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제 생각은 달라요. 왜냐면 중국의 영화들은 뭐 유랑지구라든지 이제 좀 있으면은 또 뭐 감동적이었다라고 하는 열화영웅 같은 거 또 개봉을 할 건데 근데 그런 영화들 중국 영화들을 쭉 보고 있으면 헐리우드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자기들도 자본을 쏟아부어 가지고 이제 블록버스터를 만들려는 욕심이 좀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작품성보다는 이제 헐리우드의 문법을 따라하는데 급급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중국 영웅 만들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작품성이 높은 작품들을 나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흥행과는 별개로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제 중국은 되게 체제 선전하는 영화들이 되게 많아요. 나와 우리의 조국 같은 그런 작품들. 그런 작품들은 이제 중국의 체제 선전 기간 동안에 그 다음에 뭐 마오쩌둥의 일대기라든지 뭐 이런
작품들이 박스오피스 상위권을 차지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은 제가 이제 중국 영화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건 그들이 아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영화를 만들지는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좋은 작품을 만들고 이렇게 기생충 같은 작품이 나오려면 용감해야 돼요. 뭐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봉준호 감독은 압도적인 천재이시죠. 그리고 정말 대단한 감독이지만 많은 감독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자기 뜻대로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 얼마나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를 자기 맘대로 만들지 못해요. 감독님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자기 뜻대로 영화를 다 만드시는 경우가 잘 없어요. 영화를 만들 때 제작자도 있고요, 배급사도 있고요, 그 다음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죠. 이런 부분에서 전부 다 이런 태클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영화의 연출과는 상관없이 편집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편집권을 배급사가 갖고 있느냐, 뭐 이런 부분에 따라서 감독이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편집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서 자기 뜻대로 영화를 만들기가 되게 어려워요. 예전에 살인의 추억 같은 영화가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2000년대 초반의 영화들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2000년대 초반 같은 영화가 왜 안 나오는가, 이런 말씀들을 많이들 하세요. 작년에 기생충이 있었지만 그 이유는 자본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한국 영화는 자본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좋은 작품이 예전처럼 나오지 않는 겁니다. 용감한 작품들은 설 곳을 잃어버리고 있죠. 용감한 감독들은 잘리고 있고요. 그리고 말 잘 듣고 자본의 논리에 맞게 흥행작을 양산할 수 있는 감독들만 살아남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영화계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은 더 심하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자본에 길들여져서 이렇다고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아예 체제로서 찍어 누르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 자유롭지 않은 환경에서는 문화가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영화 같은 대중문화는 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세계 영화계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아시아 영화라고 한다면 홍콩 영화, 이제 뭐 홍콩 영화라는 게 있을 수도 없겠고요. 그 다음에 대만 영화들도 꽤 대만식 로맨틱 코미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소개가 되긴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가 이제 워낙 영화 시장이 크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우리랑 비슷한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는 시장이 바로 인도 시장. 근데 인도 시장은 되게 앞으로 성장할 여지가 매우 크잖아요. 그래서 인도가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우리보다도 더 큰 게 이제 일본인데 세계 3위의 영화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자국 애니메이션의 비중이 매우 높고, 그러니까 약간 비정상적이죠.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우리나라에 비하면 애니메이션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10%, 15%, 많이 가야 한 해에 뭐 겨울왕국 같은 거 터져야 20%, 이 정도인데 일본은 거의 40%에 육박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높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어떤 구조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 들어서 그렇게 정말 작품성이 뛰어나다 하는 작품들이 안 나오고 있고요. 굳이 나온다고 한다면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 같은 그런 어떤 작가주의 감독이 한 명 있는 것 정도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작가주의 감독들이 역량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그런 거장이 실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일본에서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튼 아시아 시장에서 중국은 좀 논외로 하고 일본, 한국, 인도가 제일 규모가 큰 영화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능성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저는 한국과 인도에서 좀 더 좋은 감독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기생충이 뭔가 벽을 한번 허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영화의 도전사를 보면 그 대단하다는 구로사와 아키라도 하지 못했고, 특히 구로사와 아키라는 자국에서 인정받는 것보다 해외에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인정을 받았고, 또 정말 아주 많은 미국의 고전 영화라고 할 만한 작품들이 구로사와 아키라의 영향을 받았고, 사실 그의 영향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못 받았어요, 작품상을. 그 정도다,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과연 기생충은 작품상 혹은 각본상 또는 감독상을 수상할 수 있을까요? 영국 아카데미에서 각본상을 수상했습니다. 하필 샘 맨데스가 1917을 지금 내는 바람에 너무나 강력한 경쟁자가 생겨버려서 저도 지금 좀 아쉬움이 큽니다. 조금만 늦게 내지 1917을. 아무튼 뭐 아쉬움은 좀 있지만, 사실 1917이 없었으면 기생충이 진짜 할만했거든요. 물론 포드 V 페라리라든지 조커 같은
혹은 아이리쉬맨 같은 여전한 경쟁자들이 있긴 하지만 1917에 비해서는 그나마 상대하기가 쉬운 적들이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좀 큽니다. 나머지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이견은 없습니다. 저도 여우주연상의 주디의 르네젤이고 나무주연상의 뭐 조커의 호아킨 피닉스 뭐 이런 것 좀 모두들 예상하고 계시잖아요. 작품상 1917 얘기를 많이 하고 감독상은 샘 멘데스, 봉준호 그리고 마틴 스콜세이지 요 정도 얘기하는 것 같고 각본상에서는 마찬가지 1917 그리고 기생충, 아이리쉬맨 뭐 이 정도. 각본상은 이제 기생충이 좀 높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를 받았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아무튼 정말 기생충이 지금껏 달려온 길은 대단했습니다. 이미 우리한테는 벌써 기생충이 1년 전의 일이 되고 있지만 아직도 세계 어딘가에서는 기생충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좋은 영화가 이 정도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미국 헐리우드의 박스오피스를 이렇게 점령할 수 있다는 거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아카데미에서 과연 어떤 결과가 오게 될까요? 저는 다음 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